안녕하십니까. 6차시 강의 발제를 맡은 THM 사학차 우주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제할 부분은요. 5장에 있는 급진 정통주의 신학 5장에 있는 탈세속으로의 가능성들, 신앙, 이성, 그리고 공공의 임무에 대해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발제를 하기에 앞서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속 사상의 가장된 자율성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런 것들, 첫 번째 세속 신학들, 그다음에 두 번째 신학에 있어서 스콜라주의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조명된 신앙과 이성, 그래서 전통적인 토마스의 입장이 무엇이며 급진 정통주의가 해석하는 이 토마스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그에 반해서 급진 정통주의가 해석하는 이 아퀴나스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학과 신학 그 관계의 해부학에도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 변증학의 종말. 다섯 번째, 황제의 이야기 전도시키기. 고백적 목소리들의 정치적 공간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발제는 이 목차대로 첫 번째 1차 시에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것이고요. 2차 시에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차 시에 다섯 번째까지 강의를 하는 것으로, 발제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급진 정통주의의 문화 비판의 핵심이 되는 것은 근대성과 인식론과 존재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근대성이었냐면 그 근대성은 자유주의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근대성이었고요. 또 인식론은 자율적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식론이었습니다. 존재론은 이리성과 참여의 부정에 대해서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론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이 급진 정통주의 이런 문화 비판의 핵심이 되는 어떤 이런 원리들을 똑같이 급진 정통주의의 대안적 비전으로 적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이 이면에 무엇이냐, 사회주의가 있고 또 인식론이라는 그 기저에 조명주의, 신에게서 계시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조명에 의해서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식론을 이야기하고요. 존재론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신께 계시에 참여하는 존재론으로 신에게 참여하는 존재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급진 정통주의의 대안적 비전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에서 보인 바와 같이 자유주의적 자율성이라는 시도는 이 자율적 이성이라는 고안물에 의하여 수반된다라고 스미스는 이야기합니다. 이에 본장에서는 이제 경쟁하는 인식론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급진 정통주의의 세속 이성에 대한 비판과 개혁주의 전통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의 병행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속 사상의 가장된 자율성입니다. 이것은 1959년에 세속 신학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1959년에 행해진 강의들 속에서 이 헤르만 도에베르트는 철학적 사고의 가장된 자율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철학에 있어서 참된 비판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학적 사고의 자율성에 관한 전통적인 교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의는 또 무엇이냐? 결국 전통, 종교적 신념 또는 편견들과 같은 합리성의 중립적인 체계의 근거 위에서 기능한다는 관념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철학의 참된 비판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이 전통적인 교의는 합리성의 중립적인 체계 위에서 기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고대, 증세, 현대의 도그마의 비전들 속에서도 다양한 관념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사고의 자유를 구성하는 것이 이론 외적인 위탁 또는 전제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철학적 자율성의 구조물에는 이 모종의 내적인 균열들이 있고 그 구조물은 허울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거는 가장된 자율성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도에베르트의 생각입니다. 이에 도에베르트는 스스로 선언적 비판이라고 서술한 또 하나의 비판을 제공하면서 사실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대신에 이론적인 태도의 내적인 구조와 필수적인 조건들을 분석했습니다.
철학적 사고의 가장된 자율성에 대한 도에브레트의 비판보다 한 세대 후에 급진 정통주의는 근대 교의에 대한 그와 유사한 비판을 제시합니다. 결국 이제 철학적 사고의 가장된 자율성에 비판했던 도에베르트와 굉장히 유사한 비판을 제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밀뱅크고요. 그가 근대 사회 이론과 마주하여 드러내고자 한 것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결론들로서 상정되는 것이 실제는 이전의 위탁들, 정통 기독교 설명들에 대한 고전적으로 이방적이거나 이단적인 수정들로부터 유래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밀뱅크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합리적인 결론들의 그 위탁들이 정통 기독교 설명들에 대한 고전적으로 이방적이거나 이단적인 것들이다. 그런 거에서 유래했다라고 지금 헤르만 도에베르트와 맥을 같이 해서 있는 것입니다. 밀뱅크 세속 이송에 대한 고고학은 그러므로 자율적인 세속 영역이라고 하는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들의 논리를 구성하는 세속 이성의 주요 형태들의 기원을 추적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밀뱅크는 이러한 반론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사회학의 공간을 열기 원하는 시도를 합니다. 밀뱅크는 이것을 신학적 실제론이라고 기술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실제론은 철학적 실제론을 지지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이 고백적인 실제론이라는 것입니다. 밀뱅크는 철학적 실제론이 인식론에 있어서나 이제 존재론에 있어서 스미스는 모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인식론의 문제는 뭐냐면 사물의 정황에 대해 전제하는 중립적인 접근은 합리적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또 존재론의 문제는 존재하는 사물의 실제가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철학적 실제론의 이 뿌리에 기저에 있는 것은 인식론은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존재론은 사물의 실제가 알려질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밀뱅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계의 어떠한 실체도 하나님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철학적 실제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밀뱅크는 생각하면서요. 밀뱅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적절하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뱅크는 세속과학을 지원하고 있는 종교적 위탁들을 그래서 드러내요. 그것을 동등하게 다루고 모든 지식의 뿌리에는 고백적 위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서술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밀뱅크의 목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급진 정통주의의 이 시도는 대륙의 헤르만 도에베르트와 알빈 플랑탄가 그다음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로에 의해서 지금 같이 비판을 반영하면서 이 세 사람의 비판을 반영하면서 급진 정통주의가 개혁주의 전통과 같이 해서 인식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헤르만 도에베르트는 지금 이 5장에서 계속해서 인식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덜란드 법학자이고 또 철학자이며 법, 이념, 철학 사상을 창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그다음에 이 알빈 플란탄가는 미국의 철학학교 회장과 미국 기독교 철학교 회장을 역임한 이 분석 철학자입니다. 플랑탄가는 개혁주의 인식론에 공헌을 하였고 개혁주의 인식론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논의나 증거 없이도 이성적으로 또 정당하게 가능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개혁주의 인식론이란 지식의 본질을 종교적 믿음에 적용한 철학적 사상입니다. 플랑탄가에 의하면 따르면 개혁주의 인식론은 믿음이 증거보다도 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 증거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증거보다도 믿음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인식적 임무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로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고요. 켈빈 칼리지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켈빈 칼리지에서 30년간 가르쳤으면서 기독교 철학의 또 다른 거장인 이 알빈 플랑티카와 함께 기독교 인식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나 주장보다 믿음이 앞섬을 기독교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설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진 정통주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 인신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스미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속 또는 중립적 과학 또는 합리성에 대한 급진 정통주의 신학의 비판은 두 개의 날을 가진 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 이론의 기만을 드러냅니다. 급진 정통주의가 신학을 비판함으로써 첫 번째는 세속 이론의 기만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티빙겐 상관주의적 형태의 신학과 기독교적 문화 활동들의 시도를 무력화합니다. 밀뱅크는 현대신학 전체가 철학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신앙과 분리된 자체의 자율성을 수용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 신학과 교회가 티빙겐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립적 과학들의 객관적인 발견들을 수용하여 기독교의 신앙 고백적 주장들과 연관시킴으로써 기독교 계시의 진리성을 변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밀뱅크는 그러한 상관주의적 예들을 열거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은 정치라는 자연적 영역에 대한 전문자로서 마르크스 사회과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을 인간 집단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해명하는 학문으로 간주하여 마르크스주의 과학적 토대와 기독교 신학의 연관성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기독교적인 것들의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적용시킴으로써 연관성을 찾음으로써 무비판적으로 이 마르크스 사회학을 수용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이게 상관주의적으로 얽혀있다 해방신학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장롱 마리옹인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이고요. 그는 데리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학문성은 교부신학 및 신비주의 신학, 현상학, 현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의 학문적 연구의 대부분은 데카르트와 하이데거, 또 후설과 같은 현상학자뿐만 아니라 종교도 다루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존재 없는 신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분석에 주로 관심을 보여주고요. 이 주제는 데리다에 의해 폭넓게 탐구된 개념인 사랑과 선물에 대한 그의 작업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학 사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롱 마리오는 존재와 관련해서 철학과 신학 사이의 상관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학을 이렇게 떼어서 봤지만 결국 그가 사용한 기여나 선물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현상학적인 상당성의 다른 양태를 대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신정통주의인데요. 특히 칼바르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상관적인 전략들에 대항하면서 철학의 자율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상관성의 신학의 형태로서 이 모든 신학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성과 계시의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급진 정통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이론론이잖아요. 참여적 존재론과 계시에 의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인식하는 그래서 이론론인데 이런 상관성 신학의 형태는 다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뱅크는 바르트의 주장이 칸트 이후 철학이 신학을 신학적인 것이 되도록 해방을 시켰다는 것에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방법론적으로 무신론적인 철학에게 합법성을 허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델 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 신학, 아까 그 세 번째 신정통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바르트 신학의 형태는 이성과 계시 사이에 이원론의 벽을 유지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론론이 아닌 이원론의 벽을 유지함으로써 세속 과학들의 전제들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고 신학 자체는 세속 과학의 형태에 의해 그 한계가 지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설명할 수 없고 계속 이원론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제들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었고 또 그 신학 자체가 세속 과학의 형태에 의해서 한계가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이로써 밀뱅크는 20세기 신학, 심지어 탈자유주의적 예일학파도 주로 바르트주의적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실상 기독교적 신앙 고백과 계시와 깊이 반대되는 위탁들에 의하여 지원되는 이론적 틀들과
철학적 범주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지. 결국은 상관성이 있는 이런 신학의 형태와 또 철학적 범주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기독교적 신앙 고백의 계시와 깊이 반대되는 입장들에 지원되었다라고 밀뱅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뱅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르트로부터 20세기 신학이 철학적 자율성에 도전하며 존재와 인식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제공했어야 하지 않은가라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뱅크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런 시도를 한 자들은 하만과 야콥이 비젠만 그리고 헤르더와 같은 급진적 경건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후기 스코투스 유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해를 했는데요. 방해를 했는데 첫 번째가 어떠한 유한자도 무한자와의 관계성이 없이는 전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자연의 진리가 초자연적 배치에 달려있다면 이성은 이러한 배치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인정을 추구하고 예언하는 정도에 있어서만 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정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직 신적인 성육신을 통해서만이 다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밀뱅크가 말한 입장이 개혁주의 입장으로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고요. 이런 밀뱅크는 이제 야코비와 하만이 이성 계시의 이원성과 씨름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밀뱅크는 이 두 사람을 루터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이런 어떤 밀뱅크의 야코비와 하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식이 계시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혹은 이성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가 또한 참된 이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혹시 도에베르트가 말하는 배도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에베르트는 특별히 이 배도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도에베르트가 주장하기를 성경적인 근본 동기 외에도 서양에는 이 세 가지 다른 배도적 동기들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고대의 형상 진료에 대한 동기고 두 번째로 중세의 자연 은혜에 대한 동기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의 자연 자유 동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 동기 외에도 서양 철학 안에는 이러한 동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도적인 동기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스미스도 혹시 이들이 성경적인 근본 동기가 아닌 이런 동기들을 가지고 이성과 이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급진 전통주의는 지식과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오직 계시의 자료로부터로만 이론화하기를 추구합니다. 오직 계시로부터만 존재와 본성에 대해서 이론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관주의적 신학들은 세속 과학들의 결론들을 신학적 반성에 보충적인 근거로 수용하는 한에서 급진적이지 못하다라고 스미스는 말합니다. 여기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접근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의 간단한 이름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스콜라주의다. 결국 상관주의 신학의 기저에 깔려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스콜라주의다라고 개혁주의 전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에베르트에게 있어서 신학은 기독교 신앙에 관한 교리들에 대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신학은 무엇일까 했을 때 존재는 존재론, 지식은 인식론의 본성과 같은 철학적인 문제들에 관한 설명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기독교 신학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도에베르트의 어떤 질문인데요. 도에베르트는 기독교 신학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스콜라주의 또는 인본주의 철학으로부터 찾을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베르트에게서 이 스콜라주의란 무엇이냐면 철학적 자율성의 신화를 허용하면서 실제로 진정한 기독교적 고백과 반대되는 철학적 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고백적이고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 스콜라주의는. 근데 이 모든 철학의 기저에 스콜라주의를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기독교적 고백과는 반대되는 철학적 틀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스콜라주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 중세시대 사상에는 무엇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의 틀을 무비판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봅니다. 또 현대신학들은 칸트, 하이데거 또는 데리다의 틀을 무비판적으로 이용하였다. 결국은 이렇게 중세신학과 현대신학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하이데거 이런 틀들을 무비판적으로 이용했다면 결국 이것들은 무엇이겠냐? 스콜라주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스콜라주의이기 때문에 급진 정통주의의 바르트와 마리온에 대한 비판도 스콜라주의 비판과 관련해서 재형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진 정통주의 내에도 일말의 스콜라주의적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급진 정통주의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상간주의 신학과 지금까지 철학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학들이 결국은 스콜라주의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급진 정통주의는 이런 게 없냐? 스미스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급진 정통주의 내에도 일말의 스콜라주의적 흔적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를 밀뱅크가 철학 아니면 신학이라는 하나의 그릇된 이분법을 세움으로써 오히려 철학의 자율성에 양보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밀뱅크는 철학 또는 형 이상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율적 이성과 동일하게 보므로 이러한 철학적 설명을 존재와 인식 일반에 대한 신학적 설명과 대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학적 이론화의 형식적 구조와 특정한 방향을 취하고 있는 철학적 시도를 혼동하는 듯이 보인다라고 스미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밀뱅크의 철학에 대한 설명은 환원주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뱅크를 의심하는 스미스는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근본 동기에 의해 지배받고 개혁되어 확실히 자율적이지 않은 기독교 철학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또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 세 가지 주요 문제들을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첫째가 신앙과 이성의 관계 문제. 신앙과 이성은 어떤 관계가 있냐? 두 번째, 철학과 신학의 관계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의 이 변증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래서 스미스는 이 문제들을 재검토함으로써 급진 정통주의의 주장들을 도에베르트의 비판적 대화의 장으로 불러옴으로써 급진 정통주의를 개혁하는 시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1차 시 발제를 마치고 2차 시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